네,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단원 아프리카 지역과 그리고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프리카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역에 해당되는 국가죠. 이 기역에 해당되는 국가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국가, 이 국가의 힌트는요, 바로 이 옆에 있는데요. 이 옆에 있는 지역은 콩고라고 그러죠. 반대로 그 콩고 옆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래 이 두 나라는 한 나라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한 영역의 영토였는데요. 아프리카 지역을 유럽의 국가들이 식민 통치하는 과정에서 이쪽을 경계로 이 콩고에 있는 지역은 과거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고요. 지배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은 벨기에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식민 통치로 분할되었다가 분리 독립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독립을 한 이 지역은 콩고라고 명칭을 바꾸고요. 벨기에 통치를 받은 이 지역은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서로 다른 국가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두 지역은 사용하는 언어도 동일하고 민족도 같은데 이 식민 통치의 아픈 역사로 인해서 두 국가로 나눠지게 되었죠. 자, 디귿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지역은 이렇게 적도가 지나가는데요. 역시 콩고랑 콩고 민주공화국은 적도가 지나가는 중심부, 즉 적도가 지나가는 이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서쪽을 보면 대표적인 국가 4곳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의 뿔처럼 콧불소에 뿔처럼 생긴 소말리아. 소말리아 위쪽에 에티오피아, 그 아래 케냐, 그리고 탄자니아.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지역은요. 앞글자를 따서 에소, 케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소, 케탄. 에소, 케탄 이 네 지역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국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 지역인데요. A 지역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수단에서 위쪽은 수단, 아래쪽은 남수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이 두 지역은 국가가 이렇게 분리 독립되었습니다. 수단의 북쪽 지역은요, 주로 아랍 계열이 성향이 강했고요. 수단의 이 남쪽 지역은 비아랍계 계열로 과거부터 이 두 지역은 엄청난 주민들 간의 대립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심각한 내전을 한 50년 정도 겪게 되었고요. 특히 2007년도에 엄청난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학살되었죠. 이제 그러다가 2011년 2월쯤에 이 남수단에 있는 주민들이 분리 독립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주민들의 무려 98% 이상이 우리 독립하자라고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단과 남수단으로 독립국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수단 옆에 우리 아까 봤었죠? 에, 소, 케까지 봤고요. 그 아래가 탄자니아. 그럼 이는 르완다. 이렇게도 조금 더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F 가볼까요? F는요, 코트르부아르라는 곳입니다. 보통 정식 명칭은 코트리부아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어권에서는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부릅니다. 아이보리 코스트, 바로 말 그대로 상하
해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지역은 과거부터 상아를 산출한 데서부터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아가 많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 상아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해안가 지역을 상하해안이라고 부르면서 상하해안, 아이보리 코스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코트디부아르 옆에 있는 G 어디였죠? 나이지리아 봤고요. 그 다음 FH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몇 개의 국가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큰 산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중해 인근에 있는 그렇죠. 아틀라스 산맥. 바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와 같은 신게스콕 산맥에 형성되었고요. 그 아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드라켄츠버그 산맥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지구대 봤었죠.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발산대 경계에 판과 판이 벌어지는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머지않아 이 아프리카 지형이 벌어져서 대륙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많았죠. 자, 이번에는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판과 판이 서로 넘겨갔는데요. 다시 한번. 동아프리카 지구대에서 판과 판이 선생님이 조작을 너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질게요. 자, 동아프리카 지구대에서 판과 판이 서로 벌어지는 발산대 경계에 이렇게 낮은 지대를 우리가 지구대라고 불렀고요. 이 지구대에 물이 차게 되면 호수가 형성이 되죠. 그 호수가 바로 빅토리아 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적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하라 사막,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막, 바로 나미브 사막입니다. 이 두 사막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사막인데요. 형성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아프리카 지역은요. 이 위도대는 보통 20도에서 25도 정도 되는 위도대인데요. 바로 적도에서 상승한 기류가 이 위도대에 하강을 하죠. 우리가 아열대 고기압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열대 고기압대 인근에서 하강 기류에 의해 형성되는 사막, 사하라 사막입니다. 반면에 나미브 사막은요, 형태를 잘 보면 이렇게 길게 가로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세로로 형성되었는데요. 이렇게 세로로 형성된 이유는 바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드는 해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기가 하강 기류기 때문에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막을 나미브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사막의 형성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 지역에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고원, 아비시니아 고원과 그리고 콩고 분지. 분지라고 하는 건 평탄한 지형이죠. 바로 이 콩고 분지는 아프리카 이 적도가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대 우림 기후가 형성되고 열대 우림의 분지 형태를 볼 수 있는 곳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역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여전히 화산 활동이 발생하고 있는 휴화산 킬로만자로 산입니다. 이 킬로만자로 산은 바로 이 킬로만자로 선에서부터 시작된 하천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지중해로 흘러가는데요. 그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형성되는 근원의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대표적인 지형을 살펴봤고요. 아까 우리 지구대, 바로 판과 판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낮게 형성되는 지대를 지구대라고 불렀고요. 여기에 호수에 물이 차면
호수가 형성되는데 대표적인 빅토리아 호수. 그래서 그 위치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의 가장 유명한 지형 관광지 중에 하나가 빅토리아 폭포인데요. 이 빅토리아 폭포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덮여진 현무암층이 형성되었고요. 이 현무암에 조금조금한 그런 그 틈들이 있었는데요. 그 틈 사이에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틈이 조금씩 벌어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지면이 이렇게 절단되고요. 그 사이로 강물이 흐르고 하천이 물이 떨어지면서 형성된 폭포가 빅토리아 폭포가 되겠습니다. 이 빅토리아 폭포의 위치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빅토리아 폭포 되겠고요. 이 말 그대로 이 빅토리아 폭포는 빅토리아 여왕을 이룬 것처럼 영국 사람이 이거를 발견하면서 이 폭포를 발견하면서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짐비아와 짐바브웨이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 강의 모습도 봐주시고 위치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막, 사하라 사막과 이러한 어떤 낙타의 모습도 살펴봤고요. 아까 선생님이 콩고 분지, 적도가 지나는 이 콩고 분지 지역은 대표적인 열대 우림 지역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엄청 키가 큰 이런 열대 우림을 볼 수 있고요. 이 콩고 분지는 아마존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 우림 지역으로 열대 기후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다양한 동식물과 식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영장류, 고릴라, 침팬지, 이러한 포유류들도 서식을 하는 그러한 좀 가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킬리만자로 산은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높은 봉우리, 그래서 최고 봉을 형성하고 있는 산 중에 하나고요. 현재 휴화산입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을 잠깐 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산 정상이 1년 내내 눈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만년설을 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산 정상에 보이는 만년설.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기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도가 반드시 지나가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렇죠. 적도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 기후는 바로 열대 기후고요. 그 열대 기후 중에서도 열대 우림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부는 AF 열대 기후고요. 그 열대 기후 중심으로 건기와 우기가 나타나는 열대 사바나 기후가 나타납니다. 열대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는 건기와 우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건기일 때는 초원이 형성이 어렵고요. 우기일 때는 낮은 풀들, 초원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동물들의 낙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의 천국, 탄자니아 국립공원이 형성되어 있죠. 이 위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국립공원, 그래서 사바나 초원과 동물들의 천국,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 바로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열대 기후, 다음에 나타나는 기후대가 건조 기후죠. 이 건조 기후에서도 가장 강수량이 적게 나타나는 사막 기후와 그 사막 기후 주변에 나타나는
스텝 기후. 그래서 250mm 이하는 사막, 250에서 500mm 사이는 스텝.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역시 남반구도 동일한 형태가 나타난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해안가 지역에 BW 사막기후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뭐의 영향이라고 그랬죠? 그쵸? 아열대 고압대가 아니라 주변에 흐르는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강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조기후 다음에는 온대기후죠. 특히 이 지역은 지중해 인근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가 역시 조금 나타나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서한 해양성 기후와 온난 수분 기후, 그래서 온대 기후도 조금씩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전에 만년설을 볼 수 있었던 킬리만자로 섬 기억나시죠? 1년에는 만년설을 볼 수 있다는 건 해발 고도가 그렇죠. 그만큼 높고 보통 그 봉우리가 한 6,000m 정도 됩니다. 5,800 정도. 그러다 보니까 1년에는 만년설을 볼 수 있는 이 기후 때는 그렇죠. 네, 고산기후가 나타난다. 그래서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위치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지역은 수단. 그래서 수단이 이렇게 내전을 겪으면서 수단과 남수단으로 분리되었고요. 여기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하며 가장 많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이거죠. 커피. 그래서 커피 생산국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도 역시 열대 기후 지역에 해당되지만 조금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고요. 여기는 케냐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열대의 어떤 초원들의 모습, 그리고 숲이라든지 조금 더 도시화가 된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국립공원, 그래서 동물들의 지상 낙원 볼 수 있겠네요. 르완다 역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그래서 이런 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어떤 식량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코트디부아르입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아까 선생님이 상하해안으로도 유명하다고 했었는데요. 이 지역은 상하해안 말고도 또 유명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이는 열매인데요. 이 열매는 그렇죠. 카카오죠. 그래서 코트디부아르는 이 카카오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초콜릿 하면 기억에 남는 게 그렇죠. 가나죠. 우리는 가나 초콜릿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가나가 초콜릿 생산량, 카카오 생산의 1등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2위에 해당되고요. 1위에 해당되는 국가가 바로 코트디부아르입니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의 전체 수출량의 한 80%가 이 카카오라 그래요. 카카오. 그래서 이 카카오 이 작물이 이 코트디부아르의 경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지리아인데요. 이 나이지리아에는 반가운 소식이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접해지지만 이 나이지리아에서는 이 천연가스로 인한 생산되는 수익 같은 것들을 국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기득권들이 사용하면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그런 경제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나이지리아 봤고요.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분들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축구가 그 월드컵이 개최된 국가로 많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해 있는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 지역은 최근까지 잠시만요.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1961년쯤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요. 독립 이후에 더 큰 문제가 굉장히 심한 인종차별 문제입니다.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유럽인들이 이민을 왔겠죠. 그래서 이민 온 유럽인들과 원래 있었던 흑인들, 아프리카 흑인들 간의 이런 이 인종차별 문제가 너무 극심하게 일었고요. 우리가 이런 인종차별 정책을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부릅니다. 아파르트 헤이트. 이런 인종차별 정책이 얼마나 심했냐면 유럽인들이 사용하는, 백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흑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먹는 식당에 먹는 장소도 분리되어 있을 만큼 이런 정책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하지만 독립을 했지만 여전히 이런 차별 문제가 국가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습을 봤고요. 여기가 최남단에 해당되겠죠. 자, 이번에는 중남미 아메리카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국가, 기억 어딜까요? 네, 멕시코고요. 니은, 브라질, 디귿,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역시 이 지역도 적도가 지나가는데요. 적도가 탁 지나가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느 국가죠? 그렇죠. 에콰도르입니다. 이 에콰도르라는 말도 에스파냐어로 이 에콰도르가 적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도가 지나가는 이 에콰도르 위치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대표적인 지형을 볼게요. 첫 번째는 대표적인 해안 그리고 바다를 볼게요. 멕시코 주변인 멕시코만과 그리고 카리브해 위치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서쪽으로는 태평양, 왼쪽으로는 태평양, 오른쪽은 대서양이 위치했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하면 가장 뚜렷한 지형이 바로 이거죠. 아마존강. 그렇죠. 아마존강이 지나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길다란 척추뼈, 안데스 산맥. 그래서 태평양 판과 이 대서양 이 판이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형성된 안데스 산맥이고요. 아까 아마존강이 지나면서 형성된 분지, 아마존 분지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분지는 아마존강이 형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퇴적 평야 되겠고요. 또 다른 퇴적 평야가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팜파스. 팜파스라고 하는 곳은 이 아르헨티나 지역에서 거의 형성되어 있는 평야 지역인데요. 대초원지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나 고원, 그리고 브라질 고원, 그래서 지대가 높은 고원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지역 역시 아타카마 사막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아까 사하라 사막과 다르게 아타카마 사막도 역시 길다랗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주변에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흐르는 그렇죠.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사막임을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파타고니아 사막, 우리 파타고니아 브랜드 기억하실 텐데요. 그 일대에 의미하는 사막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류 지역은 아닌데 왜 여기는 사막이 형성되었을까요? 바로 이 안데스 산맥을 지나는 바람이 타고 내려오면서 건조한 바람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서 형성된 파타고니아 사막까지 봤고요. 또 여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형, 바로 피오르 해안입니다. 그래서 피오르 해안은 빙하에서 형성된 U자곡의 해수면이 상승하여 형성된 해안이죠. 그래서 피오르 해안을 볼 수 있다. 바로 이 국가는요, 칠레거든요. 그래서 칠레 남쪽에서도 피오르 해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형의 위치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면을 잘라봤는데요.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신기습곡 산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고도가 나타나고요. 아마존 분지는 그렇죠. 평탄한 지형이고 브라질 고원으로 갈수록 지대가 조금 높아진다. 이렇게 지형 단면도 봤습니다. 기후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와 유사하게 적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적도 인근 지역은 그렇죠. AF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고요. 열대 우림 기후 주변으로는 열대 사바나 기후가 형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열대 사바나 기후. 그리고 그렇죠. 여기 카리브해 인근에 있는 쿠바와 같은 국가도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납니다. 아까 여기 봤던 척추표 인근 이 지역은 안데스 산맥이죠. 안데스 산맥은 높이가 6,000m 정도 되기 때문에 역시 고산 기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S 바로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죠. 바로 온대 기후에 해당되는 지중해성 기후와 그리고 반대편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으로 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온대 동계 기후 그리고 조금 더 남쪽은 서한해양성 그래서 온대 기후가 형성되는 곳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기후 지역은 바로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건조 기후 그리고 여기 지역은 안데스 산맥의 바람 바지 산맥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건조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농작물을 보시면요. 바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고산 지역이었죠. 그래서 커피가 주로 재배가 좀 잘 되고요. 그리고 역시 콜롬비아. 그리고 브라질 동쪽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 농장이 발달되어 있고요. 우리 아까 팜파스 지역 봤었죠. 대평원 지역. 이 팜파스 지역 같은 경우는 온대 기후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로 밀 생산이 좀 잘 되는 곳입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 농업 방식을 이용한 기업적 농업으로 밀을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라틴 아메리카에서부터 시작된 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감자입니다. 감자와 그리고 옥수수는요.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감자의 모습과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하면 라마 그렇죠. 이 동물도 기억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대표적인 커피 농장인데요. 이렇게 대규모로 커피를 재배하는 이런 농업 방식을 우리가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서구의 어떤 기술력과 그리고 이 지역의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대규모의 농업 방식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열대 기후 지역에서 생산되는 커피 그리고 사탕수수 그리고 아까 우리 코트디부아르에서 가장 생산이 많이 되는 그렇죠 카카오 이러한 작물들이 바로 열대 기후 지역의 기후와 서구의 기술력 그리고 그 지역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발달하는 농업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탕수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탕수수로 만든 술이 이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술, 그쵸? 데킬라. 그래서 이것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탕수수로 인한 술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팜파스 지역은 밀농사도 하지만 이 지역은 양이라든지 소 이러한 농목업도 발달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국가를 한번 위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는 어딜까요? 멕시코. B는 네, 쿠바입니다. 쿠바. 자, C 파나마.
우리 중국 파헤치기 했을 때 파나마 잠깐 언급했었죠. 바로 이 파나마 지역에 네, 운하가 있었죠. 그래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이 파나마 운하가 만들어진 곳이고 이 운하로 인해서 형성된 국가가 되겠죠. 네, 그리고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아까 적도가 지나가는 곳이고요. 페루, 그리고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실 때 좀 연속해 있는 이어져 있는 국가를 같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거는 브리, 과이 이렇게 외우거든요. 브리, 과이. 그래서 브리,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특히 여러분들이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건 브라질과 우루과이, 그 옆에 아르헨티나. 그래서 이 세 개의 국가는 조금 외워주시고 특히 아까 이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인근에 있었던 평야지대 어디였죠? 팜파스 이 위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 지역 바로 여기 어디 국가죠? 칠레. 요건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 국가의 모습을 볼게요. 이건 멕시코. 멕시코 모습이고요. 네,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그리고 여기는 쿠바입니다. 아까 카리브해 인근에 있었던 쿠바 지역. 그리고 혹시 이 사람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쿠바 하면 꼭 기억해 줘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바로 체 게바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아르헨티나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왜 쿠바를 대표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으로 여행하던 중에 그 지역의 가난이랑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쿠바의 반정부 혁명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 반정부 혁명군을 투쟁하면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였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그 전투에 참가하면서 혁명에 결국 쿠바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지만 이 체 게바라가 쿠바 사람들한테 엄청난 지지를 얻고 나중에는 그 핵심 인재로 지도층으로 성장하면서 쿠바 대혁명을 이끈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쿠바를 혁명을 대표하는 그래서 혁명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나마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이고요. 이 운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국가를 세웠는데 그 국가가 파나마였죠. 네, 자 이렇게 운하의 모습이 보였고요. 베네수엘라, 굉장히 빽빽한 어떤 도시의 모습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런 지형 경관과 그리고 에콰도르, 아까 에콰도르는 프랑스어로 적도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적도 인근이다 보니까 이런 열대 기후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굉장히 역시 여기 빽빽한데 선생님은 계속 눈에 띄는 것들이 여기 형성되어 있는 도시들이 주로 주변에 굉장히 높은 산들이 위치해 있고 이 산에 평평한 분지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도시들이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잘 캐치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페루입니다. 우리 페루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잉카 문명이죠. 그런데 이 잉카 문명 전에 또 다른 문명이 있다라고 잉카 문명이 태동하기 전부터 어떤 문명이 있었다라고 밝혀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스카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역사 문명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이 라스카 라인은 이
사막 지역에 이러한 신비로운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뭔가 새 같은 모양인데요. 원숭이 모양이냐, 뭐 고래, 아니면 뭐 삼각형 이런 도형과 같은 다양한 그런 모형 그 도형들이 사막에 그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패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잉카 문명 전에 훨씬 더 앞선 문명이 있었다라고 파악하는 그런 그 아직까지 어떤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 그런 문명입니다. 그래서 페루 하면 잉카 문명과 이런 라스카 라인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페루 사람들의 모습, 전통 의상이겠죠. 자, 그리고 페루 하면 딱 기억에 남는 게 그쵸, 라마 되겠고요. 역시 도시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이 산 주변에, 그렇죠. 좀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이런 도시가 형성되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네요. 그리고 페루 하면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마추픽추가 되겠습니다. 마추픽추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잉카 문명의 땅이고 이 높은 이 6,000m급의 해발 고도에 형성되어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거 지역을 통해서도 고급 주거 지역과 그리고 일반 어떤 주거 지역들,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로 시설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미스테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살고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좀 신비로운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고대 문명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네, 브라질의 모습. 그래서 브라질 하면 딱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상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상의 모습들. 그래서 그리스도상과 그리고 여기는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모습들과 그리고 퍼레이드. 브라질 하면 퍼레이드 축제. 그리고 브라질을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아마존 강과 그 주변의 어떤 열대 우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 하면 또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폭포죠. 그래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에 형성되어 있는 이구아수 폭포. 그래서 세계 3대 폭포 중에 우리가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넓은 국가에 형성되어 있는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볼리비아. 역시 볼리비아도 주변에 이런 산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요. 볼리비아 하면 이곳을 뺄 수가 없죠. 바로 우유니 사막입니다. 네, 우유니 사막을 보려고 이 볼리비아로 여행 가는 곳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바닷가 지역이었는데 이 볼리비아 인근 지역의 지각이 상승하면서 높은 고도가 높아졌고요. 당시에 있었던 이 바닷물들이 증발하면서 이와 같은 소금 사막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런 소금 사막의 모습이고요. 역시 칠레. 네, 칠레 하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광산이죠. 네, 몇 년 전에 이 칠레 광부들이 매몰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구조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조하는지에 대한 좀 많은 걱정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광산과 관련된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모습이고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링크 걸어놨는데요. 링크 보시고 과제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